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은 미래차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완전 자율주행에 필요한 통신과 정밀 지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 최초로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가 하나 SC은행과 손잡고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권을 얻기 위한 예비인가 신청에 재차 나섭니다. 이는 지난 5월 안전성 문제로 탈락한 지 5개월 만의 재도전이며 강력한 경쟁자로 거론되던 키움 컨소시엄은 고심 끝에 기권을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원이 그동안 악취와 먼지낌 현상 등으로 큰 논란을 빚은 LG전자 의류 건조기에 대한 소비자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LG전자 측이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집단 분쟁 조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 효력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 성능이 제품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이 선호도가 높은 배터리 제품들을 시험해봤는데 일부는 안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기술을 둘러싼 기싸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북은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 유튜브에 서로의 TV 기술을 공격하는 영상을 게시했다고요. 네, 올레드와 QLED가 갖고 있는 약점을 각자 공격하는 영상을 올린 건데요. 삼성전자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TV 번인 확인이라는 제목의 50초 분량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올레드 TV에서 번인이 나타난 모습을 보여주며 번인이 없는 QLED를 사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사실상 LG의 올레드 TV를 겨냥한 겁니다. 번인이란 장시간 TV를 켜둘 경우 화면에 잔상이 남는 것을 말하는데요. 유기물 소재를 사용하는 올레드 특성상 발생하는 현상으로 올레드의 약점으로 꼽힙니다. 김 기자, 앞서 이 LG전자는 삼성 QLED TV의 약점을 지적했었죠? 네, LG전자는 올레드 TV와 QLED TV를 직접 분해하면서 자사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그러면서 QLED TV는 LCD 기반임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두 영상은 국내외에서 1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윤북은 삼성전자 부회장이 관련 발언을 했다고요. 네, 윤 부회장은 삼성협력사 채용 박람회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 부분의 숫자가 좋다고 최고의 화제를 내는 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LG전자가 삼성전자 QLED 8K TV를 겨냥해 화질 선명도 값이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됩니다. 또 윤 부회장은 올레드냐 아니냐는 소비자에게 중요하지 않다며 결국 소비자에게 최고의 화질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악취와 먼지 끼임 현상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던 LG전자 의류 건조기에 대해 소비자 집단 분쟁 조정이 개시됩니다.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소비자원이 LG전자 의류 건조기 집단 분쟁 조정에 나섰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입니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논란이 된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대해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 분쟁 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 소비자 247명은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했는데요. LG전자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 세척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때문에 내부 바닥에 고인 응축스가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건데요. 이 같은 이유로 구입대금 환불을 요구하면서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오 기자, 분쟁 조정 절차 그럼 어떻게 진행됩니까? 분쟁조정위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4일 이상 게시 공고를 한 뒤 이후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예정인데요. 집단 분쟁 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의 효력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분쟁 조정 참가를 위한 추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그럼 어떤 효력을 갖게 됩니까?
분쟁조정위는 이해 당사자와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사실 조사를 거쳐 배상 금액 등을 결정합니다.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업자가 분쟁 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요즘 휴대용 보조 배터리로 스마트폰 충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기 제품들을 비교해 봤더니 성능과 안전성에 큰 차이가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강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삼성전자와 샤오미, 아이리버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7개 제품을 시험해봤더니 제품 간 성능과 안전성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먼저 배터리 수명은 충전과 방전을 300회 반복한 뒤 초기 용량과 비교했는데 오난코리아 제품은 200회가 되기 전에 용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6개 제품은 모두 300회 충전 뒤에도 90% 이상 용량을 유지했습니다. 완전히 충전된 보조 배터리로 전자기기를 충전할 경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전 용량 평가에서는 코끼리 제품이 91%로 우수했고 오난코리아 제품이 69%로 가장 적었습니다. 충전 시간은 제품별로 최대 1시간 넘게 차이가 났는데 고속 충전 시 오난코리아 제품이 3시간 26분으로 가장 짧았고 샤오미 제품이 4시간 38분으로 가장 길었습니다. 중요 성능인 방전 용량, 충전 시간, 배터리 수명 등의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고온 환경에서의 안전성 및 배터리 수명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소 안전 기준은 통과했지만 고온에서 충전 시 폭발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아이리버 제품은 섭씨 130도 온도에 12분에서 15분가량 노출하자 불이 붙고 폭발해 30분을 버텨야 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에 따라 아이리버는 해당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 중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의 열 노출 시험 기준을 한국산업표준과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하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정부가 최근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화재 사고 원인 찾기에 다시 한번 나섭니다. 2차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번에는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정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보낸 ESS 화재 원인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안입니다. 최근 발생한 충남 예산과 강원 평창, 경북 군위 화재 원인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조사단은 20명 내외로 이르면 이번 주 출범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민관합동원인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조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ESS 화재 사고는 26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1차 조사위는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ESS는 하나의 구성품이 아니라 배터리와 BCS와 소프트웨어와 여러 가지가 함께된 구성품이라서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화재 원인을 찾지 못하는 사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으로 불리는 ESS 설비 가동률은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급기야 배터리 업체인 삼성 SDI와 LG화학은 공멸 위기감 속에 화재 방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발화 원인도 모른 채 내놓은 대책이라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2차 조사에서도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해석을 하겠다는 뜻이죠. 분명히 다른 결론을 내겠지만은 설득력은 떨어지겠죠. 이번 2차 조사에는 소방청과 경찰청도 참여를 검토 중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행이 예금의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해주는 걸 예대율 규제라고 하는데 내년부터 저축은행에도 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대출 총량 관리를 저축은행에도 확대하는 셈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저축은행도 예금만큼 이 대출하라 이런 뜻 같은데 은행처럼 내년부터 100%가 적용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공포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우선 내년에는 예대율을 110% 이하, 2021년 이후에는 100%로 적용키로 돼 있습니다.
신설되는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기 말 대출 잔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되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69곳에 해당됩니다. 예대율 100%는 만약 한 저축은행의 총 예수금이 500억 원이라면 전체 대출도 500억까지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 기자, 왜 저축은행에 예대율 규제가 도입이 되는 건가요?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년에서 2010년까지 80% 수준이었다가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뒤 그 후 꾸준히 올라 2017년 말에는 100.1%까지 상승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일부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생겨 포괄적인 대출 관리가 필요해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금리가 연 20% 이상인 고금리 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30%를 가중하고 사이돌 대출이나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 대출은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대출자가 중소기업체면 기업 대표자를 상대로 구속성 영업행위를 알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 외에 중소기업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는 오늘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오는 12월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더 세분화되고 대응책도 한층 강화됩니다. 현재는 주의보와 경보만 발령되는데 앞으로는 관심, 주의, 또 경계, 심각 등 4단계 경보가 발령되고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 이부제도 시행됩니다. 김정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재난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관심 단계는 당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비슷한 수준이 예상되거나 이튿날 75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것으로 보일 때 발령됩니다. 주의는 2시간 넘게 세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 이튿날 75마이크로그램, 경계는 당일 200마이크로그램, 다음 날 150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마지막 심각 단계는 당일 400마이크로그램, 다음 날 200마이크로그램이 기준입니다. 비상저감 조치도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관심 단계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고 건설 현장 공사 시간이 단축됩니다. 주의경보가 발령되면 필수 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되고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시설에 보건용 마스크가 지급됩니다. 경계와 심각은 전면적인 재난 대응 단계로 먼저 경계경보 발령 시 민간 차량 자율 이부제와 대중교통 증차 및 연장 운행이 시행됩니다. 가장 강력한 심각 단계에서는 전 단계의 모든 대응책에 더해 민간 차량 강제 이부제가 시행되고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명령이 내려집니다.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공휴일 지정도 검토됩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발생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수준이면 이틀 정도 심각경보가 발령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부자 동네로 꼽히는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서울 전체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부자 동네 강남 3구의 체납 발생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청의 체납 발생 총액은 1년 전보다 684억 원이 늘어난 8조 232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포함한 강남 3구의 체납액은 3조 1,209억 원이고 전체의 39%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의 2억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도 강남 3구에 집중됐는데요. 지난해 서울시 전체 고액 상습 체납자 1,486명 중 강남 3구 체납자는 443명에 달했고 체납액은 4천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네, 국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이 강남 3구 지방세도 마찬가지였다고요? 네, 서울시에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총 16,000여 명인데요. 이 중 강남 3구 체납자는 7,000명가량이고 체납 금액은 3,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강남 3구의 체납자들이 보유한 수입차는 692대로 파악됐습니다. 고급 수입차를 보유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 겁니다.
김두관 의원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면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상습 체납자들이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재산 추적팀을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확대해 끝까지 은닉 재산을 추적,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삼성전자의 외부 감사인이 3일 회계법인에서 안진 회계법인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주기적 감시인 지정제에 따라 외부 감사인 지정회사를 선정, 회사와 외부 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기적 지정제는 민간기업이 외부 감사인을 6년간 자율 선임하면 이후 3년간 금융위원회사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입니다. SK하이닉스는 삼정회계법인에서 3일 회계법인으로, 신한금융지주는 삼정회계법인에서 3일 회계법인으로 각각 외부 감사인이 교체됩니다. SK종합화학이 프랑스 석유화학업체 아르케마의 고기능성 폴리머 사업을 인수합니다. 인수 금액은 3억 3,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4,400억 원으로 SK종합화학은 이번 인수를 통해 차세대 포장재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주택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금융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청약 통장 가입자는 지난 7월 기준 2,50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8%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가입자 수가 47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살 미만 영유아 가입자도 180만 명이 넘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인터넷 전문은행 흥행 꺾이나. 관심을 모았던 제3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오늘 마감됩니다. 지난 5월 예비인가에서는 이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모두 고배를 마셨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업체들이 출사표를 낼지, 흥행은 또 거둘 수 있을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제3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좀 얼마 안 남았죠? 네, 잠시 후인 오후 6시면은 예비인가 신청 접수가 마감이 되고요. 예. 1시간 후인 오후 7시 정도면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신청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현재로서는 가장 먼저 참가 의사를 밝힌 이 소상공인연합의 소소 스마트뱅크 컨소시엄이 참가 의사를 밝혀서 신청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번에 고배를 마셨던 토스도 오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오늘 이 금융권에서 이 소식이 좀 화제가 됐는데 네. 토스는 결국 재도전을 한 셈이네요. 네, 지난 5월에 있었던 예비인가 때 토스는 이 자본 문제 때문에 고배를 삼켰는데요. 이번에 토스는 자칭 토스뱅크 컨소시엄에서 지분 34%를 확보해서 최대 주주 역할을 하고요. 또 KB 하나은행과 한화투자증권,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가 각각 10%의 지분율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토스는 첫 예비인가 때 60.8%나 됐던 지분율을 이번에는 34%로 낮췄고요. 또 지난번에 자금 회수 가능성 때문에 우려가 됐었던 이 외국계 벤처 캐피탈에 대한 지분도 많이 줄였다는 게 지난번과 이번에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시중은행 두 곳을 주주로 끌어들여서 지난번의 실패 원인인 이 자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키움의 이 재도전 여부도 상당히 큰 관심사였는데 네. 과연 출사표를 좀 던졌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키움은 오늘 오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서요. 인터넷 전문은행에 신청하지 않겠다, 재도전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우키움그룹은 지난 5월에 불허 결정이 난 이후에 재도전에 대한 검토는 계속했지만 이번에 신청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겁니다. 기존의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하나은행 등이 이번에는 대열에서 이탈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 흥행에 성공하려면 이 대형 업체들이 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엔 좀 대형 업체들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당초에 기대를 모았던 뭐 네이버나 NC 같은 이 대형 ICT 업체들은 이번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 은행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또 그림자 규제도 국내에는 여전하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접수 끝까지 어떤 업체들이 신청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당국은 60일 내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요. 이후 선정된 업체가 이 본인가를 거치게 되면 이르면 내년 초 정도에 제3인터넷은행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 5만 원 벽 돌파.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제와 오늘 마의 벽으로 불리던 5만 원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배경과 향후 주가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서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대를 깼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얼마 만입니까? 네, 삼성전자 주가가 16개월, 즉 1년 4개월 만에 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5월이죠. 액면 분할 이후 그해 6월 7일을 마지막으로 처음입니다. 예, 상당히 좀 오랜만에 좀 반등한 것 같은데 이렇게 주가가 오른 배경, 또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다가 리커창 중국 총리의 시안 삼성공장 방문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이 또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실적이 매출 7조 원대를 무난히 이룬 점, 그리고 또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집중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주가를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300조 원 회복도 가시권에 두고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향후 또 기대감,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한 빠른 대응이 좀 선제적으로 주가에 반영됐다. 이런 분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연말 낸드 가격 상승과 또 D램 수요의 기대치 증가 등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D램 익스체인지, IHS 마켓 등 시장 조사 기관의 D램과 낸드 가격 전망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또 최근 디스플레이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정부가 손을 잡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선점에 나선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디스플레이와 모바일 부문 실적이 4분기에는 다소 둔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면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의 실적 서프라이즈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 기자, 또 이 삼성전자가 지금 공들이고 있는 이 비메모리 분야는 전망이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삼성전자가 차세대 먹거리로 꼽았죠. 그리고 집중 육성 중인 파운드리 사업, 즉 이 반도체 숙탁 생산 산업에 대한 투자도 공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세계 시장에서 절대 강자인 대만의 TSMC를 추월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3년 안에 공정 미세와 한계를 극복할 핵심 장비인 극자외선, 즉 EUV 장비를 추가 구매하는 데 수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투자 금액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파운드리 후발주자인 삼성전자가 EUV 장비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로 TSMC보다 한 발 앞서서 기술을 확보하고 또 대형 고객사를 유치하는 전략을 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TSMC가 이 점유율 50.5%로 부동의 1위고 삼성전자는 18.5%로 맹추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당분간 5만 원대에 안착하고 내년에 조금씩 현실화되면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2030년 미래차 세계 1등 목표. 정부가 본격적인 미래차 시대를 위해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이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민간에서 60조 원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산업부 윤지혜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네. 먼저 정부가 오늘 발표한 이 범정부 차원의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정부 발표는 자율주행차에 특히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모든 주요 부처가 함께 모여서 대책을 내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차 분야에 앞으로 10년간 60조 원을 투자하여 세계를 선도할 핵심 기술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미래차 부품 소재 기술 개발과 실증에 2조 2천억 원을 투자하여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임 기자, 미래차 이번 정부가 발표한 이 투자 전략, 네. 아무래도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을 좀 빨리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경쟁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대비가 다소 늦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 완성차 회사들은 이미 수백조 원에 달하는 자율주행 연구개발 투자를 준비하고 있고 선제적인 인력 조정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각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의 핵심은 이 통신 등 ICT인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 ICT 기술력이 매우 뛰어나죠. 때문에 전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어떤 이점을 갖고 있고 이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기에도 인프라 여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잠재력에 비해서 자율주행 기술 자체만 놓고 보면 10위권 밖으로 이 전 세계 경쟁국과 비교해서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큰 방향은 좀 짚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내놨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앞서 언급한 대로 2025년까지 민간에서 총 60조 원 투자를 유치를 하고요. 현대차 그룹에서 40조 원 연구개발과 자본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20조 원은 현대차를 비롯한 다른 업체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정부는 2024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성능 검증과 각종 보험, 운전자 의무 등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또 4대 인프라로 불리는 통신시설과 정밀지도와 교통관제 도로 등의 여건을 완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하늘을 나는 비행차라고 불리는 플라잉카도 실용화를 해서 단계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정부 대책에 맞춰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모빌리티 스타트업에는 차량 관련한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고요. 중소와 중견기업에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 친환경차 지원 관련 대책은 어떤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네, 오는 2030년까지 전 차종에서 친환경차를 출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소 충전소와 전기 충전기 대수를 늘려서 2030년이면은 이 수소 충전소가 주요 도시에서 2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고요. 국내 보급을 확대하려면 구매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 소비자가 친환경차 구매 시 지원되는 개별 소비세와 취득세 인하 등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10년 뒤면 친환경차의 판매 비중이 전체의 3분의 1로 13배 확대를 할 것이다. 이런 목표까지 내놨습니다. 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요즘 이 세계가 동반 불황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세계 경기 둔화를 경고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대외 경제 전망이 이렇게 암울한 가운데 우리 경제도 침체 터널로 들어서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역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세계 경제라고 하면 조금은 먼 얘기, 나의 삶과는 다른 얘기다 이렇게도 좀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김 실장님, 세계 경제의 이 흐름이라는 게 결국 우리 경제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고 좁혀보면 우리 삶과도 좀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네, 세계 경제는 나의 삶과 직결된다라는 것을 먼저 명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기본적인 범국민적인 상식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다라는 예. 것을 알고 계시죠. 결국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 경제도 같이 안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면 말 그대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도 일자리를 갖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요. 예. 당연히 임금 근로자들도 일자리가 불안해지거나 아니면 소득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예. 자영업자들도 이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소비를 못하니까 소득이 또 줄어들 수도 있고 투자 의사 결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나의 삶과 직결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세계 경제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갖고 방금 이 실장님과 얘기한 것처럼 이 내용을 갖고 오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서 교수님, 예. 지난달 유엔이 이 경제 전망을 통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3%로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수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엔 무역 개발 회의에서 그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그 올해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을 2.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많이 낮아진 수치고요. 참고로 2009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성장 기록했죠. 이게 1.7%포인트 마이너스 성장 기록한 이후에 10년 만에 상당히 낮은 수치고요. 참고로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는 한 0.8% 정도 성장률 기록한 거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은 최근 10년 내에 가장 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경제 전망 기관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2%대 수준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2017년 이후에 이제 미국이 감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경기를 부양했었는데 그 효과가 이제 많이 이제 퇴색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딜 브렉시트 이슈가 많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사실은 그 중간재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그러한 그 국가들, 독일 같은 경우들이 상당히 이제 1, 2분기에 이제 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글로벌 그 경제 성장을 상당히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전망도 상당히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실장님, 특히 이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 경제가 불안하다 이런 진단이 좀 나오고 있던데 이 배경을 좀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미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작가님 통해서 그래프를 하나 요청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를 지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IMF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보시면 2019년이 저점이죠. 예. 그리고 2020년은 완만하게 반등합니다. 네. 근데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가만히 보시면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선진국 경제, 소위 미국, 유로존, 일본 이런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은 2020년 더 하락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 다만 반등하는 이유는 신흥국의 회복세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IMF 전망치의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10시, 밤 10시쯤에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수정 전망치가 또 발표될 겁니다. 그러면 이 3.2, 3.5로 가는 이런 구간이 조금 더 하향 조정돼서 예를 들어서 3.1이나 3.0 그리고 3.5%도 뭐 3.4나 3.3 이렇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금 나오는 이 그래프상에서 가운데 이 파란색이 3.5가 좀 낮아질 수 있다 이 얘기신 거죠? 3.2도 낮아지고요. 이런 구조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선진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고요. 그리고 이 노딜 브렉시트,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점증되면서 유로존 경제가 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독일이나 유로존, 영국. 실제로 영국에서 주둔했던 수많은 제조기지가 EU 다른 회원국으로 이미 이탈하는 엑소도스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하게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수정 전망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중국 역시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타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 교수님, 실제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1분기에 6.4% 성장했고요. 2분기에 6.2%, 3분기가 이제 발표가 18일 날 나오는데 한 전문가들은 6.1%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한 경제 성장률을 6%에서 6.5% 구간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재정 확대 정책을 많이 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리커창 총리가 이제 언급한 발언을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 감세나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이제 이런 걸 극복해야 된다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한 2조 위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380조 원 정도의 규모의 그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인프라 투자도 한 2조 위안 정도의 투자 이상을 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심각한 상황이라고 중국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3분기에 예상대로 6.1%가 나온다 그러면은 1992년도 성장률 발표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일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글로벌 이 경제 환경에서 이 불안한 환경 그밖에 뭐 최근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미국과 이란의 이런 대립 문제, 이런 불확실성도 좀 제기되고 있고요. 앞서 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를 두고도 치킨 게임 양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 역시 불확실성을 좀 키운다고 봐야겠죠? 예, 일단 국제 유가의 흐름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이런 경제적 갈등,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는 국제 유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거나 또 갑자기 이제 사이가 완만해지는 느낌이 되면 또 이렇게 급등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세계 경제를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예측했던 것처럼 하드 브렉시트가 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유로존의 굉장히 불안한 그런 경제적인 흐름, 그리고 많은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 그러면서 이제 영국 경제도 어렵지만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경제도 같이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 유로존을 둘러싼 주변국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유로존에 상당한 수출을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변수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나라 밖에 좀 불안한 요인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우리나라 걱정을 좀 해볼 텐데요. 대외 여건에 민감한 경제 구조 우리나라의 이 특성상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에 결국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앞서 실장님께서 도입부의 지적을 이미 해주신 바가 있는데요. 서 교수님, 미중 무역 분쟁만 따져보더라도 피해에 따른 이 문제점들이 벌써 지금 하나둘씩 노출되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인 거죠? 예,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피해보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중간재 이제 수출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완제품 만들어서 미국 수출하는 그런 글로벌 그 공조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1, 2분기 이제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고요. 한국이 가장 하신 문제점인데 실적으로만 보더라도 올해 1월에서 7월까지의 그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한 9% 감소했고요. 이제 반도체의 주력 부분 상당히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에서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지금 당초에는 2% 좀 높을 것이 이상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예측하는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선망 중 올해 지금 한 1.8%, 1.6%까지 보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더 좀 우려가 되는 게 하나의 뭐 데이터긴 하지만 미국 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그 지표에 보면은 그 글로벌 경제 회복 지수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타이거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표는 이제 금융, 실물 경제, 그다음에 투자자 신뢰 지수를 종합해서 만든 지수가 그 우리나라가 이제 0 이하가 되면 사실 경기 침체라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발표치가 마이너스 7.5예요.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5, 그다음에 일본만 하더라도 한 4.3, 중국 한 3.0 이렇게 해가지고 0 이상이 되는 국가들은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지 않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마이너스 지금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세계 경제가 동반 불안 상태에 빠졌다. 동반 불황에 진입했다. 이런 우울한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이죠. 브루킹스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인 것 같은데 이 소식이 또 우리나라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근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었던가요? 방금 서 교수님께서 일부분을 좀 잘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이제 감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린다면 동반 하강이라는 표현을 원래 4월에 썼었습니다. 여기서 하강은 이제 슬로우 다운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이번 10월 달에는 동반
침체, 동반 불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톤이 좀 강해진 건가요? 동반 침체, 동반 불황이라는 뜻은 이제 스태그네이션, 그러니까 슬로우 다운이라는 조금 완만한 표현을 썼다가 이제 스태그네이션, 좀 강하게 침체가 지속된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보호무역 조치들이 서로 이게 심각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서로 이제 제조가 살아날 수가 없고 결국 선진국과 신흥국들이 같이 맞물려서 동반불황한 상태,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액터가 좀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하나의 선발 주자로서 좀 등장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서로 쥐어짜고 서로 수축하는 그런 느낌의 모습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연구소가 발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 이 같은 방금 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관론, IMF와 세계은행의 연차 총회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좀 커진 이 흐름을 좀 반영한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IMF 총재 그 게오르기에바 불가리아 출신의 경제학자인가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도 지금 그 2년 전만 하더라도 75% 이상 동방선장했는데 올해는 반대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월드뱅크의 이제 대표인 이제 멜페스 분인가요? 이분도 사실은 올해 6월달에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이 2.6%로 전망했는데 올해 이제 다시 조정하게 되면 훨씬 낮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얘기했던 발언이 사실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를 지목하면서 재정 확대를 좀 정책을 확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R&D 투자라든가 인프라 투자를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독일, 네덜란드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독일, 네덜란드, 한국의 공통점은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우수 인력이 포진해 있는 그런 국가들이고요. 하나 또 공통적인 거는 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아직 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아직 GDP 대비 부채 비중이 60%가 안 되고요. 독일도 한 66% 정도 되고, 한국은 이제 올해 37%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이 한 210% 되고, 미국이 한 99% 정도, 그다음에 프랑스가 110% 된다는 그런 선진국들 그 수치를 비교해 보면 아직도 그 수요나 잠재 성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IMF 같은 경우 이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9%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후 4차례 하향 조정을 거쳐 지난 7월이죠. 3.2%까지 낮춰진 그런 상황입니다. 화면에서 나오고 있죠. 실장님, IMF가 이번에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출 것 같습니다. 전망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한국 시간으로 대략 10시 정도에 발표될 IMF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많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 더 내릴 것으로 어느 정도 사인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이 부분 또 제가 보내드렸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결국 3.9%였던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서 3.2%로 2019년치가 쭉 내려간 거예요. 점선에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근데 올해 이제 10월 들어서 이제 3.2%에서 얼마나 더 떨어질까? 아마도 3.2에서 3.1이나 3.0 정도로 또 하향 조정되고요. 2020년 전망도 또 올해는 이제 거의 다 갔으니까 이제 2020년이 굉장히 궁금한데 3.5%로 전망했던 이 전망치도 3.4 정도, 3.3이나 4 정도로 하향 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배경은 신흥국의 반등세도 그렇게 미미하고요. 또 선진국의 하락세는 조금 더 강해지고요. 아까 동반 스태그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런 기조가 연결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될 것이다. 또 내일 기다려지는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여기에도 이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기준금리 인하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들어봅니다. 서 교수님, 이번에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함께 좀 발표되는 것 같은데 역시 좀 낮춰지겠죠? 그렇습니다. 한국 성장률 2.6%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낮춰질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IMF 총재가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대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IMF가 좀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그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대폭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걸로 봐서는 국내에서 이제 전망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예상치를 내놓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글로벌 금융기관들,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올해 그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의 치를 1.8%나 1.6%까지 보는 데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고, 좀 전에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내일인가요? 우리 그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미 이제 25bp 0.25%포인트 인하하는 게 사실 기정사실화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우리나라 경기 둔화하는 거를 이제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거는 사실 주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는 이 IMF가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던 그 우리나라를 지적했던 그 발언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각기 좀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정부의 권고한 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 효과가 좀 있는지 여러 차례 좀 지적이 많이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평가를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IMF, OECD, 주요 국제 기구들이 하나같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부도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슈퍼 예산안을 이미 계획했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 상정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약 12월 초라고 봅니다. 2020년 예산 얼마나 상정될 것인가. 사실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지만 그 예산의 쓰임새, 정말 말 그대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산업 부문이라든가 R&D 부문, 환경 부문, 이런 주요 경제 부문에 더 많은 예산이 좀 집행됨으로써 경기 부양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그런 예산이 역시 민간 기업들의 민간 자본이 함께 마중물 역할을 해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말 그대로의 투자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적극적으로 편성돼야 통화 정책도 완화적으로 가니까 함께 맞물려서 그래도 경기 부양의 기회가 그나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스 교수님, 스 교수님께는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돈을 풀을 재정 여력이 좀 있는지, 좀 그 효과 같이 좀 묶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GDP 대비 그 부채 비중이 우리 한 37% 정도 되고요. 내년 되면 이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일반 다른 전문가들께서는 우리나라 그 부채 비중이 높은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우리가 언급했던 높은 나라들, 미국이나 이제 프랑스, 일본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를 갖고, 미국 같은 게 기축통화 갖고 있고 글로벌 고시통화 갖고 있고 또 선진국이라는 특징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다른 상황이다. 내수 시장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절대적인 수치는 높지가 않은데 그 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속도는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스탠스를 조정하면서 아직까지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R&D 세액 공제라든가 인프라 확대를 통해서 건설 경기를 좀 늘리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경제 정책의 그 스탠스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그 경기 하방 압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낮게 유지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통화 정책의 효력이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의문시되고 상당히 또 부정적인 여파가 있죠. 일단은 이제 너무 이제 그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 과도한 레버리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위험 추구 형태가 나타나고요.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나빠지고요. 그다음에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본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정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재정 확대를 같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로서 참 여러모로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쾌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밤 공기가 그렇게 차갑지는 않았었는데 이제는 정말 서늘할 정도로 공기의 온도가 차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예년보다 사흘 정도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오늘과 같은 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9도에서 낮 기온은 20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춘천의 경우 일교차가 무려 14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의 하늘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도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부산과 광주 21도까지 올라 선선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11도 이상으로 약간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낮 동안에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동해안과 제주도의 비 소식을 제외하면 주말 동안에는 외출하기 좋은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